7장. 고은은 사자빛 모래 해협 속에서 움직이지 못하도록 정박된 배와 같았다. 그 앱은 깎아지른 제방 사이를 굽이치고 있었고 한쪽 벽으로부터 다른 쪽 벽까지 계곡을 가로질러 초록색 줄이 달리고 있었는데 그게 바로 강과 들판이었다. 해협의 중앙에 위치한 그 바위로 된 선박의 뱃머리 위에, 그러니까 그것의 일부처럼 보이는 부분이 남이 기하학적 노청을 형성하고 있는 곳에 멜파이스와 토인브락이 자리하고 있었다. 층 위에 층이 연속되어 있는데 한 층 한 층 올라감에 따라 위가 작아지는 높은 집들이 절단된 피라미드처럼 푸른 하늘 속으로 높게 솟아오르고 있었다. 그 밑에는 낮은 건물들이 산재해 있었고 벽들이 십자형으로 교차되고 있었다. 절벽의 삼면은 모두 평원을 향해 수직으로 곤두박질하고 있었다. 몇 줄기 연기가 바람 없는 허공을 향해 수직으로 올라갔다가 자취를 감추었다. 이상해요. 레이나가 말했다. 아주 이상해요. 이것은 그녀가 늘 사용하는 비난투의 말이었다. 난 이곳이 싫어요. 저 남자도 싫고요. 그녀는 자신들을 토인부락으로 안내하기 위해 파견된 인디언 안내원을 손으로 가리켰다. 그녀의 그러한 감정은 분명히 상대방에게도 반영되고 있었다. 그들보다 앞장서서 걷고 있는 그 사나이의 등은 적개심을 드러내고 있었고 침울한 경멸을 나타내고 있었다. 게다가 냄새까지 나요. 그녀는 목소리를 낮췄다. 버나드는 그녀의 말을 부정하려 들지 않았다. 그들은 계속 걸었다. 갑자기 일대의 공기가 신선해지고 지칠 줄 모르는 혈액의 흐름으로 인해 맥박이 더욱 강해지는 느낌이 들었다. 저 위쪽 멜파이스에서 북소리가 울리고 있었다. 그들의 말은 그 신비스러운 심장의 박동소리에 맞추고 있었다. 그들은 발걸음을 빨리 옮겼다. 길은 그들을 절벽의 기슭으로 데려왔다. 거대한 고원이라는 선박의 동체가 그들의 머리 위에 우뚝 솟아 있었는데 그 배점까지는 300피트가량 되어 보였다. 헬리콥터를 가져올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레이나가 장식도 없이 덩그러니 깎아지른 바위 표면을 원망스럽게 바라보며 말했다. 난 걷기가 싫어요. 사실 산기슭에 서 있으면 자신이 작아진 것을 느끼거든요. 그들은 고원의 그늘 속을 얼마 동안 걸어 돌출부 주위를 돌았다. 그러자 홍수로 황폐해진 계곡 가운데 사다리식 계단처럼 올라가는 길이 나타났다. 그들은 그 길을 올랐다. 협곡의 안쪽에서 다른 안쪽으로 갈지자 모양으로 난 몹시 가파른 길이었다. 때로 맥박치는 북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그 소리는 바로 모퉁이를 돌아 지척에서 몰려오는 것처럼 들렸다. 그들이 반쯤 올라갔을 때 독수리 한 마리가 그들의 바로 위를 스치고 날아갔기 때문에 그 날갯짓에서 나오는 바람이 그들의 얼굴에 냉랭한 바람을 선사했다. 바위 사이의 틈에는 뼈가 수북히 쌓여 있는 곳도 있었다. 모두가 그들을 위협하는 기이함이었다. 또한 인디언의 냄새는 점점 더 심해졌다. 그들은 마침내 협곡을 벗어나 환한 햇빛 속으로 나왔다. 고원의 꼭대기는 넓은 가판 같은 돌바닥이었다. 차라리 티타 같군요. 레이나가 말했다. 그러나 그녀는 이러한 유사성을 발견하고 언제까지나 즐거워할 수 없었다. 낮은 발자국 소리를 듣고 그들은 돌아보았다. 목에서부터 배꼽까지 우통을 벗은 채 흑갈색의 몸뚱이는 흰선으로 채색을 하고 있었으며 아스팔트 위에 테니스 코트 같다고 레이나는 후에 이야기할 예정이었다. 주홍색, 검은색, 황토색을 마구 칠해서 전혀 인간의 얼굴 같지 않은 두 명의 인디언이 길을 따라 달려오고 있었다. 그들의 검은 머리는 여우털과 붉은 플라넬로 묶어 따져 있었다. 어깨 위에는 칠면조의 깃털 외투가 걸려 바람에 나부꼈다. 그들의 머리에는 큼직한 새털로 엮은 관이 찬란하게 빛났다. 발걸음을 떼어놓을 때마다 은으로 된 팔찌라든가 뼈나 터키 구슬로 엮은 무거운 목걸이에서 짤랑짤랑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들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사슴 가죽으로 만든 신을 신고 조용히 달려왔다. 그들 중 하나는 깃털로 엮은 총체를 들고 있었다. 또 한 사람은 멀리서 보아하니 양손에 서너 개, 너댓 개의 굵은 밧줄을 들고 있었다. 그 밧줄 하나가 기분 나쁘게 꿈틀거리고 있었다. 돌연 레이나는 그것들을 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인디언들은 점점 가까워졌다. 그들의 검은 눈이 레이나를 바라보았다. 그러나 아는 체 하는 표시도 없었고 그녀를 보았다든가 그녀의 존재를 인식한다든가 하는 표시를 전혀 하지 않았다. 꿈틀거리던 뱀도 다른 뱀들처럼 기운 없이 아래로 늘어졌다. 인디언들이 곁을 지나쳤다. 이건 기분 나쁘군요. 레이나가 말했다. 이건 기분 나쁘군요. 토인브럭 입구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더욱 기분 나쁜 것이었다. 안내원이 안으로 들어가 지시를 받는 동안 그들은 입구에 서 있어야 했다. 무엇보다도 더러운 먼지, 쓰레기 더미, 개, 파리가 보였다.
레이나의 얼굴은 불쾌한 나머지 우거지상을 짓고 있었다. 그녀는 손수건으로 코를 막았다. 어떻게 이런 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역겨운 나머지 믿을 수 없다는 음성으로 그녀가 말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버나드는 초연하게 어깨를 추석였다. 여하튼 저들은 지난 5, 6천 년 동안 저렇게 살아온 겁니다. 이제 습관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고 그가 말했다. 하지만 청결은 포드님 다음으로 중요한 일이에요. 그녀가 주장했다. 그렇죠. 문명은 살균이니까요. 버나드는 비꼬는 어조로 초급 미생하게 제2조에 해당하는 수면시 교육의 내용을 결론지었다. 그러나 아이들은 우리의 주님이신 포드님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개화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그녀는 갑자기 버나드의 팔을 꽉 잡았다. 저 봐요. 거의 벌거벗은 한 명의 인디언이 근처의 집 2층 테라스에 걸쳐놓은 사다리를 타고 내려오고 있었다. 한 계단 한 계단을 조심스럽게 내려온 늙은이였다. 그의 얼굴은 흑요 속으로 만든 가면처럼 검고 깊은 주름이 깔려 있었다. 이가 없는 입은 움푹 들어가 있었다. 입술 언저리와 턱 양편에 난 몇 가닥의 긴 수염은 검은 피부 위에서 거의 희게 빛났다. 따치 않은 긴 머리칼이 얼굴 주위에 회색 다발을 이루며 늘어져 있었다. 그의 몸통은 굽어 있었고 살이 전혀 붙지 않은 뼈다귀처럼 말라 있었다. 그는 서서히 내려오고 있었다. 한 계단을 밟을 때마다 다리를 떼어놓기 전에 잠시 동작을 정지하는 것이었다. 저 사람은 왜 저래요? 레이나가 속삭였다. 레이나의 눈은 공포와 경악으로 말미암아 휘둥그레져 있었다. 늙은 노인입니다. 그것뿐입니다. 버나드는 될수록 초연한 음성으로 말했다. 사실 그도 놀랐던 것이다. 그러나 아무렇지도 않은 채 하느라 무진 애를 쓰고 있었다. 늙은이라고요? 그녀가 반복했다. 하지만 소장도 늙었고 많은 사람들이 늙은이들인데 그들은 저렇지가 않아요. 그건 노인들이 저렇게 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노인들을 병으로부터 보호합니다. 그들의 뇌 분비물이 인위적으로 청춘기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대비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그네슘과 칼슘의 비율을 30살 때 수준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젊은 피를 그들에게 수혈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의 신진대사를 항상 자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노인들은 저렇게 보이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그는 다시 부연해서 말했다. 우리의 노인들은 대부분 이 노인의 나이에 도달하기 훨씬 전에 죽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60살까지는 젊음이 원상 그대로 보존됩니다. 그러다가 쾅 하고 무너지듯 종말이 다가오는 겁니다. 그러나 레이나는 듣고 있지 않았다. 그녀는 그 노인을 지켜보고 있었다. 노인은 아주 천천히 사다리를 내려왔다. 발이 땅바닥에 닿았다. 노인은 돌아섰다. 노인의 눈은 움푹 패인 눈자위 속에서 아직도 특이할 정도로 밝은 빛을 발하고 있었다. 노인의 눈은 한참 동안 레이나를 바라보았다. 그녀가 거기에 있지 않은 것처럼 표정도 놀람도 없는 눈초리였다. 그러고는 구분등을 한 채 노인은 그들 옆을 엉금엉금 지나쳐서 사라져버렸다. 무서워요. 레이나가 속삭였다. 끔찍해요. 이런 곳은 오지 말았어야 되는 건데. 그녀는 소마를 찾기 위해 주머니를 더듬었다. 그러나 약병을 휴게소에 놓고 왔음을 깨달았다. 천에 없던 실수였다. 버나드의 주머니도 비어있었다. 레니나는 소마의 도움 없이 멜파이스의 공포에 직면하게 된 것이었다. 공포의 대상들이 때를 지어 그녀를 엄습하고 있었다. 아기들에게 젖을 먹이는 두 젊은 여자들을 보았을 때 레이나는 얼굴을 붉히면서 고개를 돌렸다. 그녀는 이제껏 그렇게 상스러운 장면에 접해본 적이 없었다. 설상가상으로 버나드는 지치 있게 모르는 체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징그러운 태아생식 장면에 대해 공공연한 논평을 가하는 것이었다. 소마의 혈육이 가신 후였으므로 버나드는 오늘 아침 호텔에서 연출한 자신의 담약함을 수치로 생각한 나머지 일부러 대담하게 이단적 행동을 하였던 것이다. 그야말로 친근한 관계인걸. 그는 고의로 난폭한 폭언을 시작했다. 강렬한 감정이 저기에서 나오는 것이 틀림없을 겁니다. 어머니라는 것을 갖지 않았다는 점에서 무엇인가를 상실했을 것이라고 나는 자주 생각해봅니다. 레이나, 당신도 어머니가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무언가 상실한 것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레이나도 자신이 낳은 어린 아기와 저곳에 앉아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버나드, 당신 어떻게 그런 말을 감히. 그때 안질에다 피병 나는 노파가 지나갔기 때문에 레이나의 분노는 분산되고 말았다. 여기를 떠나요. 난 여기가 싫어요. 하고 레이나가 애원했다. 그러나 바로 이때 안내원이 들어와서 그들에게 따라오라고 손짓하더니 집들 사이에 난 좁은 길로 안내했다. 그들은 모퉁이를 돌았다. 죽은 개 한 마리가 쓰러기 더미 위에 놓여 있었다. 값싼 선종을 앙는 여자가 어린 소녀의 머리를 헤치며 이를 잡고 있었다. 안내원은 한 사다리 밑에서 걸음을 멈추고 손을 수직으로 올리더니 다시 그 손을 수평으로 내렸다. 그들은 안내원이 말없이 지시하는 대로 따랐다.
사다리를 올라가서 그것에 이어진 문지방을 넘어 길고 좁은 방으로 들어갔다. 방 안은 좀 어두컴컴했고 연기 냄새에다 요리에 사용한 기름 냄새와 오랫동안 입었으면서도 세탁하지 않은 의복에서 나는 절은 냄새가 가득했다. 방의 다른 쪽 끝에 또 하나의 출입구가 있었고 그것을 통해 햇살이 들어왔고 북소리가 크고 가깝게 들려오고 있었다. 그들이 문지방을 지나자 바로 그것은 넓은 테라스였다. 바로 아래에 높은 집들로 둘러싸인 부락의 광장이 있었고 그곳에는 인디언들이 모여 있었다. 밝은 색을 띤 담요와 검은 머리에 꽂힌 깃털과 터키 구슬과 더위 속에서 반짝이는 검은 피부가 보여 있었다. 레이나는 다시 손수건으로 코를 막았다. 광장 한복판에 기아와 진흙을 반죽하여 만든 두 개의 둥근 단이 있었다. 지하실의 지붕인 것이 분명했다. 즉 단의 한복판에는 지하로 연결된 입구가 뚫려 있었고 밑에 컹컹한 곳으로부터 올라오는 사다리가 그곳으로 머리를 내밀고 있었다. 지하로부터 피리 소리가 들려왔으나 지칠 줄 모르고 울리는 북소리에 완전히 흡수되고 있었다. 레이나는 북소리가 좋았다. 눈을 감고 그녀는 부드럽게 반복되는 북소리에 홀려 있었다. 그 소리가 그녀의 의식 속으로 완전히 침투되도록 자신을 가만히 내버려 두었다. 마침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사라지고 그 깊은 음의 고동밖에 남지 않은 것을 느꼈다. 그것은 단결 예배나 포드 탄신 기념일 축제 때 연주되는 인조음악의 요란한 소리를 끈질기게 상기시키는 것이었다. 지가자 가장 하고 그녀는 속으로 속삭였다. 이북들은 똑같은 리듬을 때리고 있었다. 갑자기 요란한 합창이 터져나왔다. 수백 명의 남자들이 요란한 금속성을 일제히 말하며 격렬한 합창을 시작했다. 몇 개의 긴 선율과 침묵, 그에 이어 천둥 같은 북소리의 침묵, 이어서 마르름 소리 같은 높은 소리로 여자들이 응답했다. 다시 북이 울렸다. 그러자 다시 한번 남자들의 남성다움을 강조하는 깊고 야성적인 합창이 울려 퍼졌다. 기괴했다. 정말 기괴했다. 이 장소도 기괴하고 음악도 기괴했다. 옷이며 값싼 선종이며 피부병이며 노인이며 할 것 없이 모두 기괴했다. 그러나 음악 연주 자체, 그것에는 특별한 기괴한 데가 전혀 없는 것 같았다. 이건 하층 계급의 공동체 창가를 연상시키는군요. 그녀가 버나드에게 말했다. 그러나 잠시 후 그것은 그러한 무해한 기능을 연상시키는 것이 아니었다. 갑자기 지하의 둥근 방으로부터 유령 같은 괴물의 무리가 몰려나왔기 때문이다. 인간의 영상과는 판이하게 다른 무시무시하게 색칠한 가면을 쓴 무리들이 야릇하게 절름거리는 춤을 추며 광장을 돌기 시작했다. 노래를 부르며 계속해서 돌았다. 돌 때마다 점점 가속이 붙었다. 북소리의 장단도 변해 리듬이 빨라지는가 싶더니 마치 열병에 걸렸을 때 귀에서 쿵쿵한 소리를 내는 것 같았다. 그러자 군중들도 춤추는 무리와 함께 점점 더 큰 소리로 노래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한 여자가 비명을 질렀다. 그러자 다음 여자가 비명을 지르고 다시 다른 여자가 그것을 파다 비명을 질렀다. 마치 살해당할 때 비명 같았다. 그러자 갑자기 앞장서서 춤을 리드하던 사람이 대열을 이탈하여 광장의 구석에 서 있는 거대한 나무 괴짝 앞으로 달려가는 것이었다. 그는 그 괴짝의 뚜껑을 열고 두 마리의 검은 뱀을 꺼냈다. 군중들 사이에서 요란한 함성이 일어났다. 춤추던 패들이 손을 벌리고 뱀을 가진 사람 쪽으로 달려갔다. 그는 뱀들을 제일 앞에 뛰어온 사람에게 던지고 나서 뱀을 더 꺼내기 위해 괴짝에다 손을 다시 넣었다. 검은 뱀, 갈색 뱀, 점박이 뱀을 계속해서 꺼내어 마구 던졌다. 그러고 나자 춤은 다른 리듬에 맞춰 다시 시작되었다. 그들은 뱀을 들고 뱀처럼 무릎과 엉덩이를 부드럽게 율동하며 빙빙 돌았다. 돌고 다시 돌았다. 그러자 앞장선 사람이 손으로 신호를 보냈다. 그러자 한 마리씩 연달아 뱀을 광장에 팽개치는 것이었다. 그러자 지하에서 한 노인이 나타나서 뱀들에게 옥수수 먹이를 뿌려 주었다. 다음에는 다른 사다리 구멍에서 한 여자가 나타나서 검은 항아리에 떠온 물을 뱀에게 뿌렸다. 그러자 노인이 손을 들었다. 놀랍고도 무시무시하며 절대적인 침묵이 흘렀다. 북소리는 그치고 생명이 끝난 것 같았다. 노인이 지하로 통하는 두 개의 통로를 손으로 가리켰다. 그러자 천천히 아래로부터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무언가가 들려 올려지는 것이 있었다. 한 구멍에서는 한 마리의 독수리의 형상이 나타났고 다른 구멍에서는 벌거벗고 십자가에 못 박힌 남자의 형상이 나타났다. 그것은 둘 다 그림으로 된 형상이었다. 그 형상은 언뜻 보기에 스스로 서 있는 것 같았는데 마치 사방을 살피는 것처럼 그 위치에 걸려 있었다. 노인이 손뼉을 쳤다. 무명천으로 허리 밑을 가렸을 뿐 벌거벗은 18세 가량의 청년이 군중으로부터 걸어나와 양손을 가슴에 합장하고 머리를 숙인 채 노인 앞에 섰다. 노인은 청년이 머리 위에다 십자가를 긋고 물러섰다. 천천히 그 청년은 꿈틀거리는 뱀더미 주변을 걷기 시작했다. 그가 뱀의 주변을 한 바퀴 돌고 다시 반 바퀴가량 돌았을 때 춤추는 무리 사이에서 코요테 가면을 쓰고 손에는 가죽 채찍을 든 거대한 사나이가 그 청년에게 가까이 왔다.
청년은 다른 사람의 존재를 의식하지 못하는 것처럼 계속 움직이고 있었다. 코요테 가면을 쓴 사나이가 채찍을 들었다. 무언가를 예상하게 하는 숨막히는 순간이 흘렀다. 다음 순간 재빠른 동작이 있었고 채찍이 공기를 가르는 소리에 이어 인간의 살점을 떼어내는 듯한 요란한 소리가 들렸다. 청년의 몸이 떨렸다. 그러나 청년은 소리를 내지 않고 여전히 느리고 확고한 발걸음을 떼어놓았다. 코요테는 다시 때리고 또 때렸다. 내려칠 때마다 처음에는 헐떡이는 한숨이 군중으로부터 터져나왔으나 후에는 깊은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청년은 걸었다. 그는 2바퀴, 3바퀴, 4바퀴를 돌았다. 피가 흘렀다. 5바퀴 그리고 6바퀴. 갑자기 레이나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흐느끼기 시작했다. 저걸 중단시키세요. 그녀가 애원했다. 그러나 채찍은 사정없이 내려치고 있었다. 7바퀴 그리고 도련이 청년은 비틀거렸다. 그러나 여전히 소리는 내지 않고 얼굴이 땅에 닿으며 쓰러졌다. 그러자 노인은 청년 위로 몸을 굽히더니 길고 흰 깃털로 등을 건드렸다. 그러고는 사람들이 모두 볼 수 있도록 진홍빛으로 물든 깃털을 잠시 치켜들었다가 뱀들 위에 3번 피를 털었다. 몇 방울의 피가 떨어지자 갑자기 북소리가 울려나와 빠른 리듬으로 공포감을 자아냈다. 큰 함성이었다. 춤추던 무리들은 앞으로 달려나와 뱀들을 집어올리더니 광장으로부터 뛰어나갔다. 남자, 여자,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모든 군중이 그를 뒤따랐다. 잠시 후에 광장은 텅 비었고 젊은 청년만이 쓰러진 채로 꼼짝도 하지 않고 있었다. 어떤 집에서 3명의 노파가 나타나 그 청년의 몸을 겨우 일으켜서 데리고 나갔다. 독수리 가면과 십자가에 매달린 인간만이 잠시 동안 텅 빈 광장을 지키고 있었다. 그러다가 이젠 충분히 보았다는 듯이 구멍 속으로 천천히 내려가 지하의 세계로 모습을 감추었다. 레이나는 여전히 흐느끼고 있었다. 너무나 끔찍해요. 그녀는 그 말을 되풀이했다. 버나드가 아무리 달래도 소용이 없었다. 너무나 끔찍해요. 저 피를 보세요. 그녀는 소름이 끼치는 듯 몸을 떨었다. 소마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안쪽 방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레이나는 움직이지 않고 손으로 눈을 가린 채 아무것도 보지 않으려는 자세로 떨어져 앉아 있었다. 버나드만이 뒤돌아보았다. 그때 테라스에 나타난 젊은이 인디언의 복장이었다. 그러나 그의 따은 머리는 밀집처럼 노랗고 눈은 연푸른색이었고 피부는 햇빛에 그을렸으나 백색이었다. 안녕하십니까. 그 낯선 청년의 영어는 완벽했지만 좀 야릇했다. 당신들은 문명인이군요. 당신들은 보호구역 밖에 별세계에서 오셨군요. 도대체 당신은? 버나드는 놀라서 말했다. 젊은이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다. 아주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는 광장 한복판에 핏자국을 가리켰다. 저 저주받을 장소를 보셨습니까? 그는 상기되어 떨리는 음성으로 물었다. 저주라는 말보다 1g이 더 좋아요. 레이나는 얼굴을 가린 채 기계적으로 읊었다. 소마를 가져왔더라면 좋았을걸. 내가 저 장소에 나갔어야 되는 겁니다. 젊은이가 말을 계속했다. 나 같으면 10바퀴, 아니 12바퀴, 아니 15바퀴를 돌았을 겁니다. 팔로티아는 겨우 7바퀴밖에 견디지 못했습니다. 놈들은 왜 나를 희생물로 택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를 썼더라면 2배의 피를 얻을 수 있었을 겁니다. 저 끝없는 바다를 진홍빛으로 물들이고 맥베드 2막 2장 중에서 그는 과장된 몸짓으로 2팔을 휘둘렀다. 그러고는 다시 절망적으로 팔을 내렸다. 그러나 놈들은 내게 기회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놈들은 나의 얼굴 색깔을 싫어합니다. 항상 그랬습니다. 항상. 젊은이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는 부끄러운 표정으로 얼굴을 돌렸다. 놀란 레이나는 소마가 없다는 사실조차 망각하고 있었다. 그녀는 얼굴에서 손을 떼고 처음으로 그 낯선 젊은이를 보았다. 당신은 그 채찍으로 얻어맞고 싶단 말이에요? 여전히 그녀로부터 고개를 돌린 채 젊은이는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였다. 이 불악을 위해 비를 오게 해서 옥수수가 잘 자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북콩신과 예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비명을 지르지 않고서도 고통을 참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갑자기 생기를 띠며 우렁차게 울렸다. 그는 자랑스럽게 고개를 들며 양 어깨를 펴면서 고개를 돌렸다. 내가 남자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는 얼떡이는 숨을 몰아쉬고 나서 입을 다물었다. 그 청년은 평생 처음으로 이런 여자를 보았을 것이다. 얼굴빛이 초록색, 초콜릿색이나 개가죽 빛깔이 아닌 소녀의 얼굴을 처음으로 보았던 것이다. 머리칼이 황금빛으로 웨이브를 이루고 있는 여자, 신기하게도 그를 향해 자애로운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 여자의 저 표정. 레이나는 그 청년에게 미소를 짓고 있었다. 참 잘생긴 남자로군 하고 그녀는 생각했다. 참으로 아름다운 육체를 소유한 청년이라고 그녀는 생각했다.
젊은이의 얼굴은 빨갛게 달아올라 눈을 내리깔았다가 다시 눈을 잠시 치켜 올렸다. 거기에는 여전히 레이나가 미소 짓고 있었다. 젊은이는 그녀에게 완전히 압도되어 고개를 돌리고 광장 저편에 있는 어떤 것을 뚫어지게 바라보는 척했다. 이때 버나드가 여러 가지 질문을 던졌기 때문에 젊은이의 주의가 분산되었다. 당신은 누구이며 어떻게 이런 곳에 왔느냐? 언제 왔느냐?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고 버나드가 그 젊은이에게 물었다. 젊은이는 레이나의 미소를 보고 싶어 추바심이 났지만 감히 그녀를 똑바로 바라볼 수 없어서 그냥 버나드의 얼굴에 시선을 집중시킨 채 모든 것을 설명하려고 했었다. 자신의 어머니는 린다라는 여자인데 그녀와 그는 이 보호구역 출신이 아닌 타지 출신이라는 것이었다. 이 말에 레이나는 좀 불안했다. 린다는 이 젊은이가 태어나기 전에 다른 지역에서 왔다는 것이었다. 이 젊은이의 아버지가 되는 어떤 남자와 함께 이곳에 왔다는 것이었다. 버나드는 귀를 곤두세웠다. 그녀는 북쪽을 향해 신중하게 산책하다가 가파른 절벽에서 밑으로 추락하여 머리를 다쳤다는 것이다. 그래서 말을 계속해봐. 버나드는 흥분해서 재촉했다. 멜파이스의 사냥꾼 몇 명이 그녀를 발견하여 이 마을로 데려왔으며 그 이후 젊은이의 아버지인 그 남자를 린다는 영원히 만나지 못하고 말았다. 그의 아버지 되는 남자의 이름은 토마킨이었다. 그렇다. 토마스는 소장의 이름이었다. 그는 비행기를 타고 다른 세계로 돌아갔음에 틀림없었다. 그녀를 이 지역에 그대로 내팽개치고 가버린 것이다. 무정하고 나쁜 사람. 양심적이지 못한 사람. 그래서 저는 멜파이스에서 태어났습니다. 멜파이스에서 말입니다. 젊은이는 말을 맺고 고개를 저었다. 마을의 변두리에 위치한 그 작은 집은 누추하기 그지없었다. 먼지와 쓰레기를 모아놓는 공간이 그 집과 마을을 분리시키고 있었다. 허기진 두 마리의 개가 문가의 쓰레기 더미 속을 추잡스럽게 코로 뒤지고 있었다. 안으로 들어서자 방 안은 어두컴컴하고 파리떼가 요란하게 윙윙거리고 있었다. 린다. 젊은이가 큰 소리를 외쳤다. 나간다 하고 안으로부터 좀 쉰 듯한 여자의 음성이 응답했다. 그들은 기다렸다. 바닥에 놓인 그릇 속에 든 먹다 남은 음식이 남겨 있었다. 아마 몇 끼니의 식사가 합쳐진 것이리라. 문이 열렸다. 매우 뚱뚱한 금발의 토인 여자가 문지방을 넘어와 낯선 사람들은 입을 벌린 채 반신반의한 눈초리로 쳐다보았다. 앞니 두 개가 빠진 것을 발견하고 레이나는 기분이 언짢았다. 나뭇잎의 색깔도 그야말로 온몸에 소름이 끼쳤다. 조금 전에 본 노인보다 더 지저분했다. 지독히 뚱뚱했다. 얼굴에 거미줄처럼 깔린 선, 늘어진 피부, 깊은 주름살, 자줏빛 반점이 박히고 축 늘어진 볼, 붉은 혈관이 미치는 코, 충혈된 눈, 그리고 무엇보다 저 목, 머리 위에 뒤집어 쓴 그 털가죽, 낡을 대로 낡고 남루하기 그지없다. 갈색 부대 같은 릭저고리 밑에 불룩하게 드러난 육중한 유방, 불룩한 배, 그리고 엉덩이. 그 노인보다 더 지독하다. 훨씬 더 지독하다. 그러자 갑자기 이 여자는 격려와 같은 말을 터뜨리며 양팔을 벌리고 레이나 쪽으로 달려왔다. 포드님. 이건 너무나 구역질이 나는 일이었다. 좀 더 있다가는 토할 것 같았다. 그녀는 레이나를 가슴과 불룩한 배로 껴안고 키스하기 시작했다. 맙소사, 침을 질질 흘리며 키스하다니. 게다가 냄새가 고약했다. 분명히 목욕이라는 것과는 담을 쌓은 여자였다. 델타나 엡실론 계급의 명속에 주입시키는 그 잔인한 물질의 냄새. 아니, 버나드에 대한 풍문은 사실이 아닐 거다. 바로 알코올 냄새가 그녀로부터 발산되고 있었다. 레이나는 될수록 재빨리 그녀로부터 몸을 뗐다. 오열로 일그러진 얼굴이 레이나의 얼굴 바로 앞에 있었다. 그리운 사람. 흐느끼면서 경류처럼 말이 흘러나왔다. 내가 얼마나 기쁜지 당신은 모를 겁니다. 이 긴 세월이 지나고서야 문명이 내 얼굴, 그리고 문명이 내 여복을 다시 보다니. 난 두 번 다시 문명이 내 인조견을 보지 못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레이나의 옷소매를 만졌다. 손톱은 새까맸다. 이 멋있는 인조 벨벳 바지. 내가 여기 올 때 입고 있던 옛날 옷을 아직도 가지고 있답니다. 상자에 넣어 치워두었거든요. 내가 후에 보여드리겠어요. 온통 구멍투석이야 되었지만 말이에요. 물론 당신의 모로코 가죽 어리띠가 더 아름답지만 하얀색 어리띠는 정말 아름다운 것이었지요. 그 피임대가 나에게 효과가 있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녀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존이 이야기했을 줄 압니다만 내가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여기에서는 1g의 소마도 얻을 길이 없어요. 포페가 이따금 갖다주는 메스칼주를 마시는 길밖에 도리가 없었어요. 포페는 내가 전부터 아는 남자의 이름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먹고 나면 뒤끝이 좋지 않아요. 메스칼주 말이에요. 페어툴주가 있는데 그걸 마시면 구역질이 나요. 게다가 이 술은 다음날 일어나면 공연히 수치감을 느끼게 만드는 술이에요. 난 정말 수치감을 털어버릴 수 없었어요. 생각해보세요. 베타 계급으로 태어난 내가 임신했다는 것, 제 입장이 되어보세요.
그 단순한 암시에 레이나는 몸소리가 쳐졌다. 그건 물론 나의 과실은 아니었어요. 나도 멜서스식 훈련을 받았는데 어째서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몇 번이고 그 훈련을 받았던 기억이 나는군요. 하나, 둘, 셋, 넷 하고 항상 수를 세면서 받았어요. 하지만 인심이 된 것은 사실이에요. 여기에는 유산국 같은 것이 없어요. 저 아직도 첼시아에 유산국이 있나요? 그녀가 물었다. 레이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도 화요일과 금요일에는 조명이 환하게 그것을 밝히고 있나요? 레이나가 다시 고개를 끄덕였다. 그 아름답던 핑크빛 유리탑. 가엾은 린다는 얼굴을 들고 눈을 감은 채 황홀한 기억에 도취되어 옛날의 형상을 그리고 있었다. 그리고 밤의 그 강물. 그녀는 속삭였다. 그녀의 굳게 감은 눈에서 큼직한 눈물방울이 서서히 흘러내렸다. 저녁이 되면 스토크 포지스로부터 헬리콥터로 돌아왔지. 뜨거운 열탕 목욕을 하고 나서 진공 마사지를 하고 안 돼. 그녀는 호흡을 몰아쉬고 고개를 흔들더니 다시 눈을 떴다. 한두 번 훌쩍거리다가 손가락으로 코를 풀고서는 그 손가락을 치맛자락에 문질렀다. 미안해요 하고 그녀는 부집을 식간에 얼굴을 찡그리고 레이나의 표정을 읽으며 말했다. 이래서는 안 되는 줄 알아요. 하지만 손수건이란 것이 없으니 어찌하겠어요. 나도 기억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더럽고 살균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것을 접했을 때 늘 구역질이 났던 생각이 납니다. 그들이 나를 여기에 맨 처음 데려왔을 때 나는 머리에 심한 부상을 당한 상태였어요. 그 다친 상태에다 그네들이 무엇을 말랐는지 상상하지도 못할 거예요. 더러운 오물을 바르는 것이었어요. 문명은 살균이라고 내가 그네들에게 말해주곤 했지요. 깨끗한 욕실과 화장실 보러 스트랩토코크 G로부터 벤버리 T까지 가봅시다 하고 그들을 어린애들인 양 달래보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지요.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결국 내 쪽에서 불결한 환경에 길들어 버렸어요. 뜨거운 물이 없는데 어떻게 모든 것을 깨끗이 할 수 있지요. 그리고 이 옷을 보세요. 이 누추한 옷은 인조견과는 달라요. 아무리 입어도 끄떡없어요. 찢어지면 꿰매야 해요. 하지만 나는 배타계급 출신이에요. 그래서 수정실에서 작업했어요. 누구도 나에게 옷을 꿰매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그건 내 소관이 아니었어요. 또 수선하는 행위는 옳지 못한 것이었잖아요. 옷이 해지면 버리고 새 것을 사라. 한 반을 꿰매면 그만큼 돈이 축난다 라는 교육을 받지 않았습니까? 제가 올바로 기억하고 있는 건가요? 수소는 반사회적이었잖아요. 그러나 여기서는 모든 것이 과 반대예요. 미치광이들과 사는 기분이 들어요. 그들이 하는 일은 모두 미친행위입니다.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존과 버나드는 여자들 곁을 떠나서 집 밖의 먼지와 쓰레기 더미 속을 이리저리 거닐고 있었다. 그러나 린다는 여전히 비밀을 이야기하던 목소리를 낮추고 레이나 쪽으로 몸을 굽혔다. 어찌나 가까이 굽히는지 그녀에게서 태아형 독약과 같은 악취가 풍겨서 레이나의 볼에 늘어진 머리카락을 흐트리고 있는 것 같아 레이나는 몸이 굳어지며 더욱 움츠렸다. 예컨대 하고 그녀는 쉰 목소리를 속삭였다. 이곳의 사람들이 서로를 대하는 방법을 예로 들면 그들은 미치광이입니다. 철두철미하게 미쳤습니다. 만인은 만인을 위해 존재하잖아요. 안 그래요? 그녀는 레이나의 소매를 잡아당기며 주장했다. 레이나는 고개를 돌린 채 끄덕였다. 그러고는 이제까지 참고 있던 숨을 내뱉고 비교적 오염이 덜 된 공기를 한 모금 들이마셨다. 여기서는 말입니다. 뚱뚱한 여인이 말을 이었다. 사람은 누구나 한 사람의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보통 하던 식으로 여러 남자와 관계하면 사악한 여자가 되고 반사회적인 여자로 낙인 찍힙니다. 사람들은 그런 여자를 증오하고 멸시합니다. 한 번은 많은 여자들이 나한테 몰려와서 난리법석을 떤 적이 있었어요. 그들의 남편들이 나를 보러 왔기 때문이었어요. 그게 뭐가 잘못이냐고 내가 말했더니 여자들이 막무가내로 덤벼들었어요. 그건 너무 처참했어요.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린다는 양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떨었다. 이건 여자들 정말 지겨워요. 철저히 미쳤고 잔인해요. 물론 그네들은 멜서스식 훈련이 무엇인지 병이 무엇이고 병에서 부화되는 것이 무엇이고 간에 그 밖의 것도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그네들은 늘 아이를 낳고 있는 거예요. 걔나 마찬가지예요. 너무 징그러워요. 그런데 내가 포드님, 우리 주 포드님, 하지만 우리 아들 조는 나에게 큰 위안이 되고 있어요. 그 애가 없었다면 난 무슨 짓을 저질렀을지 몰라요. 비록 그 애는 내게 남자가 생길 때마다 화를 내긴 했지만 아주 어릴 때부터 그랬다니까요. 한 번은 그 애가 좀 컸을 때 일이군요. 그 애가 가엾은 와이후시와를 주기로 했어요. 포패였던가
단순히 내가 그들과 이따금씩 상대한다는 이유에서였어요. 문명인들은 그렇게 한다는 것을 도무지 납득시킬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미친 증세는 전염되는 모양입니다. 여하튼 존도 인디언들로부터 전염된 것입니다. 물론 그 애가 인디언들과 많이 어울리기 때문이에요. 그네들은 존에게 야비하게 대하고 다른 소년들은 다 하는 일을 그가 하고자 하면 허락하지 않는데도 그 애는 인디언들과 어울리곤 했어요. 그건 한편으로 존에게는 잘된 일이었어요. 덕택으로 그의 조건 반사적 습성 훈련이 좀 수월했었으니까요.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는지 당신은 전혀 모를 겁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 투성입니다. 사실 별로 알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가령 아이가 헬리콥터는 어떻게 작동하느냐, 세상은 누가 만드느냐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해야 하죠? 당신도 베타로 태어나 수정실에서 일했다면 어떻게 그 질문에 대답하겠어요? 8장. 바깥에서는 먼지와 쓰레기 더미 사이를 이제 개가 4마리로 불어났는데 버나드와 존은 천천히 왔다 갔다 하고 있었다. 나로서는 이해하기 곤란하군요. 버나드가 말했다. 상상할 수도 없어. 마치 다른 옥성에서 다른 시대에 살고 있는 기분이군. 모친이라든가 이 지저분한 오물이라든가 신인이 노년이 질병 따위. 그는 고개를 저었다. 거의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야. 자네가 설명해주지 않으면 절대로 이해하지 못하겠는걸. 무엇을 설명하지요? 이것. 버나드는 원주민 부락을 가리켰다. 그것도 이번에 그가 가리킨 것은 마을 외곽에 있는 작은 집이었다. 모든 것을 알고 싶네. 자네의 생활도. 하지만 무엇을 말해야 되나요? 처음부터. 자네가 기억할 수 있는 과거부터 말이야. 내가 기억하고 있는 가장 오래된 것이라. 저는 얼굴을 찡그렸다. 긴 침묵이 흘렀다. 날씨는 매우 더웠다. 그들은 옥수수빵과 단옥수수를 많이 먹었다. 아가, 이리 와서 누워라. 린다가 말했다. 그들은 넓은 침대에 같이 누웠다. 존이 노래를 불러줘 하면 린다가 노래했다. 스트랩토코코, 지로부터 벤버리 티까지라든가 잘 가거라 벤팅 아가야. 너도 곧 병에서 나가게 될 거야. 같은 노래를 불렀다. 그녀의 음성이 점점 가늘게 들렸다. 갑자기 요란하게 소리가 들려서 존은 깜짝 놀라 눈을 떴다. 어떤 남자가 린다에게 무엇인가 이야기하고 있었고 린다는 웃고 있었다. 그녀는 담요를 목까지 끌어당겼다. 그러나 그 남자가 그것을 끌어내렸다. 남자의 머리카락은 2개의 검은 밧줄 같았다. 또한 남자는 팔에 파란 돌이 박힌 아름다운 은팔찌를 끼고 있었다. 어린 존은 그 팔찌가 무척 마음에 들었지만 그가 무서웠다. 존은 린다의 품에 얼굴을 파묻고 있었다. 린다가 존의 몸에 손을 얹자 존은 마음이 든든해졌다. 존이 아직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린다가 그 사나이에게 말을 했다. 존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안 돼. 그자 그 사나이는 존과 린다를 번갈아 바라보더니 부러운 목소리로 린다에게 몇 마디 하는 것이었다. 린다가 안 돼 하고 다시 말했다. 그자 그 사나이는 침대 위에 존에게로 몸을 굽혔다. 그의 얼굴은 거대했고 험상궂었다. 검은 밧줄 같은 그의 머리가 담요에 닿았다. 안 돼 하고 린다가 다시 외쳤다. 존은 린다가 자기를 더욱 힘껏 껴안는 것을 느꼈다. 안 돼, 안 돼. 그러나 그 사이는 존의 한쪽 팔을 잡았다. 팔이 아팠다. 존은 비명을 질렀다. 그 사이는 나머지 손을 잡더니 존을 들어 올렸다. 린다는 여전히 존의 손을 잡고 안 돼, 안 돼 하고 고함을 쳤다. 그 사나이는 화가 난 목소리로 무언가 짧게 짓거렸다. 그러자 린다의 손이 존에게서 떨어져 나갔다. 린다. 존은 몸부림을 치며 버둥거렸다. 그러나 그 사나이는 그를 안고 방으로 가로질러 문 쪽으로 갔다. 그리고 그 문을 열고 다른 방 한가운데에다가 그를 내려놓더니 다시 그 문을 닫고 나가버렸다. 존은 일어나서 문으로 달려갔다. 까치발로 서자 존은 큼직한 나무 빗장에 겨우 닿을 수 있었다. 그는 그것을 들어올리려고 밀었다. 그러나 문은 열리지 않았다. 린다. 그는 소리 질렀다. 그녀는 대답이 없었다. 존은 어두컴컴한 큰 방을 기억해냈다. 나무로 만든 물건들이 있었는데 거기엔 줄이 메어져 있었고 많은 여자들이 그 주변에 서서 담요를 짜고 있었다. 린다는 존에게 자신이 저 여자들을 도와주는 동안 다른 아이들과 구석에 앉아있으라고 말했다. 존은 아이들과 한참 동안 놀았다. 갑자기 사람들의 언성이 높아지기 시작하더니 여자들이 린다를 밀어내고 있었다. 린다는 울고 있었다. 린다가 문 쪽으로 가자 존은 그녀의 뒤를 따랐다. 왜 저들이 화내느냐고 그가 물었다. 내가 물건을 부러뜨렸기 때문이야. 린다가 말했다. 그러더니 린다도 화를 냈다. 저들의 짐승 같은 천짜기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니? 천한 야만인들. 그는 야만인이 뭐냐고 물었다. 그들이 집에 돌아왔을 때 포페가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도 그들과 함께 안으로 들어왔다. 포페는 물과 같은 것이 가득 들어있는 큼직한 호리병을 들고 있었다. 그런데 그것은 물이 아니라 냄새가 고약하고 입에 대면 혀를 태우며 기침이 나는 것이었다. 린다는 그것을 약간 마셨다. 또한 포페도 조금 마셨다. 다음 순간부터 린다는 큰 소리로 웃으며 수다를 떨었다. 그리고 나서 린다와 포페는 다른 방으로 들어갔다.
포페가 가고 난 다음 존은 그 방으로 들어갔다. 린다는 침대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존은 그녀를 깨울 수 없었다. 포페는 자주 왔다. 그 호리병 속에 든 액체는 메스칼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린다는 그것을 소마라고 불러야 한다고 우겼다. 다만 마시고 나서 뒤끝이 좋지 않은 것이 소마와 달랐다. 존은 포페를 증오했다. 그는 린다를 보러 오는 모든 남자들을 증오했다. 어느 날 오후 그가 아이들과 놀다가 산에는 눈이 덮여 있었고 추운 날씨였다고 기억된다. 집에 돌아왔을 때 침실 쪽에서 화가 나서 마구 떠들어대는 소리가 들렸다. 여자들의 음성이었고 그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외치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이 끔찍한 말이라는 것은 직감할 수 있었다. 다음 순간 탁 하는 소리가 들렸다. 뭔가 뒤집히고 있었다. 사람들이 재빠르게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다시 요란한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는 노새를 때리는 것 같은 소리가 들렸다. 다만 뼈만 남은 노새가 아니라 살찐 노새를 때리는 소리 같았다. 그러자 린다가 비명을 질렀다. 오, 제발 그만하세요. 존이 그 안으로 뛰어들었다. 검은 담요를 두른 세 여자가 있었다. 린다는 침대 위에 있었다. 한 여자는 린다의 팔목을 잡고 있고 또 다른 여자는 린다의 다리를 깔고 앉아 발버둥 치지 못하게 하고 있었다. 세 번째 여자는 회초리로 린다를 때리고 있었다. 한 대, 두 대, 세 대. 회초리가 몸을 후려칠 때마다 린다는 비명을 질렀다. 존은 울면서 때리는 여자의 담요 가장자리를 잡아당겼다. 제발. 그러나 그 여자는 자유로운 손으로 존을 밀쳤다. 다시 매질이 시작되었다. 린다는 다시 비명을 질렀다. 존은 매질하는 여자의 커다란 갈색 손을 작은 손으로 붙잡고 있는 힘을 다해 깨물었다. 그 여자는 고함을 지르더니 자신의 손을 비틀어 뽑아 존을 거세게 밀었다. 존은 뒤로 넘어지고 말았다. 그가 바닥에 넘어졌을 때 그녀는 회초리로 그의 몸에 3차례나 매질을 했다. 그것은 존이 이제껏 경험했던 어떤 것보다도 더 아팠다. 마치 불이 와닿는 것 같았다. 회초리는 다시 휘파람 소리를 내며 떨어졌다. 그러나 이번에는 비명을 지른 것은 린다였다. 왜 저들은 린다를 못살게 구는 거죠? 존이 그날 밤 린다에게 물었다. 그는 채찍으로 얻어맞은 등줄기의 핏자국이 아직 쑤셨기 때문에 울고 있었다. 그러나 그가 운 것은 인간들이 너무나 잔인하고 불공평했기 때문이며 아직 어린애여서 그들에게 대항할 길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린다도 울고 있었다. 그녀는 성인이었지만 3명의 여자들을 상대로 싸울 수 있을 만큼 몸집이 우람하지 못했다. 린다에게 그 여자들은 비겁한 행동을 한 것이다. 왜 저들은 린다를 못살게 구는 거지? 난 모르겠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니? 그녀는 얼굴을 베개에 파묻고 엎드려 있었기 때문에 그녀의 말을 알아듣기 힘들었다. 그 남자들이 자기들 거라는 거야. 린다는 말을 계속했다. 그러나 그것은 존을 향해 이야기하는 것 같지 않았다. 그녀 자신 속에 있는 어느 인간과 대화하는 것 같았다. 존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장황한 이야기였다. 마침내 그녀는 전보다 더 목 놓아 울기 시작했다. 린다, 울지마. 존은 힘껏 린다에게 안겼다. 그는 린다의 목을 팔로 안았다. 린다가 신음했다. 조심해라. 내 어깨가 쑤시는구나. 그러고는 그를 힘껏 밀어내었다. 존의 머리가 벽에 쾅 부딪혔다. 바보 같으니. 린다가 외쳤다. 그러고는 갑자기 그녀는 존을 때렸다. 린다, 때리지마. 엄마 때리지마. 난 네 애미가 아니야. 네 애미가 되기 싫어. 하지만 린다, 그녀는 사정없이 존의 따귀를 때렸다. 야만이 대단히. 그녀가 외쳤다. 짐승처럼 아이를 낳고 너만 없었다면 나는 감독관을 찾아갔을 거다. 이곳을 탈출할 수 있었을 거다. 하지만 아기를 데리고는 그게 불가능한 일이었단 말이야. 그건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었지. 존은 린다가 다시 때리려는 동작을 직감하고 얼굴을 보호하려고 팔을 들었다. 린다 때리지마. 제발 때리지마. 이 작은 짐승아. 그녀는 그의 팔을 끌어내렸다. 그의 얼굴이 노출되었다. 린다 때리지마. 그는 눈을 감고 그녀가 때릴 것을 예상했다. 그러나 그녀는 그를 더 이상 때리지 않았다. 잠시 후 존은 다시 눈을 떴다. 그녀가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미소를 지어 보이려고 노력했다. 도리어 그녀는 양팔로 그를 껴안고 수없이 키스를 퍼부었다. 이후로 여러 날 동안 린다는 숙제에 일어나지도 않았다. 그녀는 상심한 나머지 침대에 누워만 있었다. 아니면 포페가 가져오는 마실 것을 마시고 키득키득 웃다가 잠들어버렸다. 때로 그녀는 알아누웠다. 존을 씻겨주는 일도 빈번히 잊었으며 먹을 것도 차가운 옥수수빵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의 머리칼 속에 작은 벌레가 들끓는 것을 처음 발견했을 때 그녀가 얼마나 비명을 질렀는지 모른다. 린다가 가장 행복한 시간은 존에게 다른 세계에 대해 이야기해주던 때였다.
원하면 언제라도 그리로 비행기로 날아갈 수 있어? 원하면 언제라도 갈 수 있단다. 린다는 대답하고 상자에서 나오는 아름다운 음악이라든가 재미있는 게임과 맛있는 음식과 음료수 그리고 벽에 달린 작은 것을 누르기만 해도 들어오는 밝은 전등 듣고 감촉하고 냄새 맡고 시각으로 감상할 수 있는 영화 산처럼 높은 핑크색, 초록색, 하늘색, 은색 빌딩 등에 대해 이야기했다. 모든 사람은 행복하며 슬프거나 분노를 느끼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만인은 만인의 것이라는 이야기도 했다. 세상의 먼 곳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고 들을 수 있는 상자와 사랑스러운 깨끗한 병 속에 든 아기들, 더러운 냄새나 오물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분위기에 대해 이야기했다. 사람들은 결코 외롭지 않고 이건 멜파이스의 여름 축제 때처럼 늘 함께 살며 마냥 유쾌하고 행복하다고 했다. 그곳에는 행복이 매일 계속된다고 설명했다. 조는 그 말을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귀담아 들었다. 때로 그가 다른 아이들과 놀다가 지치면 그 마을의 노인 한 분이 린다가 쓰는 언어와는 전혀 다른 언어로 다른 이야기를 해주는 적이 있었다. 세계의 위대한 개혁자에 관한 이야기, 오른손과 왼손 사이의 전쟁, 비와 가뭄 사이의 싸움, 밤중에 생각하며 짙은 안개를 만들어내고 나서 그 안개로 전 세계를 만든 아와나 윌로나의 이야기, 어머니 되시는 데이지와 아버지 되시는 하늘에 관한 이야기, 전쟁과 운명의 쌍둥이인 아하이 유타와 마세일 레마의 이야기, 예수와 푸콩에 관한 이야기, 마리와 자신을 다시금 젊게 만든 여자였던 에트사나 트레이의 이야기, 라구나의 검은 바위와 거대한 독수리와 아코마의 성녀에 대한 이야기, 모두가 신기한 이야기였다. 다른 언어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완전히 이해할 수 없어 더욱 경이롭게 느껴지는 이야기였다. 조는 침대에 누워 천당, 런던, 아코마의 성녀, 깨끗한 병 속에 들어가 줄을 지어 서 있는 아기들, 날아올라가는 예수, 날아올라가는 린다, 인공부화소의 위대한 소장, 아마나 윌로나 등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곤 했다. 많은 남자들이 린다를 보러 왔다. 아이들이 그에게 손가락질하기 시작했다. 알아들을 수 없는 야릇한 말로 아이들이 린다더러 나쁜 여자라고 했다. 그들은 존이 이해할 수 없는 별명으로 린다를 불렀다. 그러나 그것이 나쁜 욕이라는 것만은 존도 알 수 있었다. 어느 아이들이 린다에 대한 욕을 노래로 만들어 반복해서 부르고 있었다. 존은 그들에게 돌을 던졌다. 그들도 그에게 돌을 던졌다. 날카로운 돌이 날아와 그의 볼을 찢었다. 피가 멈추지 않았다. 그는 완전히 피범벅이 되었다. 린다는 그에게 글을 가르쳤다. 린다는 숫덩이로 벽에다 그림을 그렸다. 앉아있는 동물과 병 속의 아기를 그렸다. 그러고는 글자를 썼다. 고양이가 돗자리 위에 앉아 있습니다. 젖먹이가 병 속에 있습니다. 조는 쉽게 빨리 배웠다. 그녀가 벽에 쓰는 모든 글자를 읽을 수 있게 되자 린다는 큼직한 나무 상자를 열고 그녀가 한 번도 입지 않은 작고 붉은 바지 밑에서 얄팍한 작은 책을 꺼냈다. 그 책은 존이 자주 보던 것이었다. 더 크면 너도 읽을 수 있을 거다 하고 린다가 말했던 책이었다. 이제 세월이 지나 그도 성장했고 린다는 그가 대견했다. 너에게는 이 책이 별로 재미가 없을지도 모르겠다 하고 린다가 말했다. 하지만 나에겐 그것밖에 없단다. 그녀는 다시 한숨을 쉬었다. 우리가 런던에서 사용하던 예쁜 독서 기계를 너한테 보여줄 수 있으면 오죽이나 좋겠니. 저는 태아의 화학적 세균학적 조건 반사 교육과 태아 저장실 베타 근무자를 위한 실습 지도서라는 것을 읽기 시작했다. 그 제목을 읽는 데만도 15분이 걸렸다. 아주 지겨운 책이야. 그는 그 책을 바닥에 던지고 고함을 치며 울었다. 아이들은 여전히 린다를 놀리는 지저분한 노래를 불렀다. 때로 그들은 존의 옷이 너무나 남루했기 때문에 존을 놀렸다. 그의 옷이 찢어져도 린다는 그것을 고쳐주는 방법을 몰랐다. 다른 세계에서는 옷에 구멍이 나면 사람들은 그 옷을 버리고 새 옷을 산다고 린다는 존에게 말해주었다. 누더기. 소년들은 그를 향해 고함을 질렀다. 나는 글을 읽을 줄 알아. 저놈들은 읽을 수도 없고 읽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놈들. 존은 속으로 생각했다. 독서에 대하여 깊이 몰입하게 되면 그들이 자기를 놀릴지라도 태어난 척하기란 퍽 쉬운 일이었다. 그는 린다에게 그 책을 다시 달라고 부탁했다. 아이들이 손가락질하고 야유의 노래를 부르면 부를수록 존은 더욱 열심히 독서했다. 이윽고 그는 모든 단어를 읽을 수 있게 되었다. 아무리 긴 단어도 읽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 단어들의 의미가 무엇일까? 그는 린다에게 물었다. 그러나 그녀가 설사 대답을 할 수 있다 해도 그 뜻은 명확하지 않았다. 또한 대체적으로 그녀는 대답할 수 없었다. 화학약품이 뭔가요? 그는 질문하곤 했다. 그건 염화, 마그네슘이라든가 델타 계급이나 엡실론 계급이 성장하지 못하고 지능이 발달이 되지 않도록 하는데 사용하는 알코올이나 뼈를 만드는 탄산칼슘이나 그 비슷한 것들을 말한단다.
하지만 린다, 화학약품 어떻게 만들지? 이것들은 어디에서 오는 거지? 글쎄, 그건 모르겠구나. 그건 병에서 꺼내는 물건이야. 병이 비면 화학약품 저장소로 보내서 더 채워달라고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들을 만드는 것은 화학약품 저장소에 있는 사람들일 거야. 아니면 그들도 빈 병을 채워달라고 공장에 보냈겠지. 나도 잘 모르겠어. 나는 화학 같은 것은 해본 적이 없단다. 내 직장은 항상 태아들과 함께 있는 것이었으니까 그가 묻는 다른 질문의 경우도 항상 같은 답변으로 끝났다. 린다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았다. 이 불악의 노인들 편이 훨씬 더 명확한 대답을 해주었다. 모든 인간과 생물의 씨앗과 태양의 씨앗, 땅의 씨앗, 그리고 하늘의 씨앗, 이 모든 것은 아와나 윌로나가 피어오르는 안개로부터 만들었단다. 세계에는 4개의 자궁이 있느니라. 그 자궁 중에서 제일 낮은 곳에 위치한 자궁에다 그는 그 씨앗을 놓아두었느니라. 그리하여 차츰차츰 씨앗이 자라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후에 계산해보니 그가 12살이 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날이었음에도 틀림없다. 그가 집에 돌아왔을 때 전에 본 적이 없는 책 한 권이 침실 바닥에 놓여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두터운 책이었고 매우 오래된 책처럼 보였다. 장정한 부분은 쥐가 갉아먹어 없어졌고 몇몇 페이지는 없어지거나 구겨져 있었다. 그는 그것을 집어들고 제목을 보았다. 윌리엄 세익스피어 전집이란 표제가 붙어 있었다. 린다는 침대에 누워 독한 냄새가 물씬 나는 메스칼주를 컵에 따라 짤끔짤끔 마시고 있었다. 포페가 가져온 거란다. 린다가 말했다. 그녀의 음성은 굵고 쉰 목소리로 마치 다른 사람의 음성 같았다. 그 책은 예배소의 상자 속에 있었단다. 그곳에 몇백 년 이상 들어있었던 모양이야. 그건 사실인지 모르지만 내가 잠깐 읽어보니까 얼토당토하는 말만 가득 들어있더구나. 미개한 땅의 이야기인 것 같더라. 하지만 너의 읽기 연습에는 아주 좋을 것이다. 린다는 최후에 한 방울까지 훌쩍 마시고 컵을 침대 곁에 바닥에 내려놓고 돌아 누워 한두 번 딱질하더니 이내 잠들어 버렸다. 그는 그 책에 아무 곳이나 열었다. 아니, 기름때 묻은 침대의 땀냄새 진동하는 속에서 폭삭 썩은 오물에 잠겨 더러운 돼지나 달콤한 이야기와 욕정을 나누다니 햄릿 3막 4장 중에서 야릇한 언어가 그의 의식 속을 휘감았다. 천둥소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언어들은 진동했다. 북이 말할 수 있다면 여름날 춤출 때 목소리와 같았다. 수학의 노래를 부르는 남자들의 음성처럼 눈물이 나도록 아름다웠다. 정말 아름다웠다. 미치마 노인이 깃털과 조각된 단장과 뼈조각과 돌조각에서 부르는 마법의 주문가도 같았다. 키아스라 칠로 실로크웨 실로크웨 키아이 실로 실로 치슬. 하지만 미치마 노인의 주문보다 더 훌륭했다. 그것은 그에게 얘기하는 바가 있었기 때문에 더욱 의미가 깊었다. 겨우 반밖에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것은 린다에 대해서도 소름 끼치도록 아름다운 주문을 말하고 있었다. 침대 곁 마룻바닥에 빈잔을 놓아둔 채 코를 골며 잠자고 있는 린다에 관하여, 그리고 린다와 포페에 관하여, 그가 그 포페와 린다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는 포페를 점점 더 증오했다. 인간이란 계속 미소 지으면서도 악인이 될 수 있다. 햄릿 1막 5장 중에서 잔인, 간계, 음란, 유래를 찾을 수 없는 악당. 햄릿 1박 3장 중에서 이러한 언어들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는 반밖에 알 수 없었다. 그러나 그 거위의 마력은 강렬한 것이어서 그의 머릿속에서 계속 울렸다. 그런데 이제까지 그는 포페를 진실한 의미에서 증오하지 않았던 것처럼 느껴졌다. 그가 얼마나 그를 증오하는지 표현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진정으로 그를 증오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 그에게는 어이가 있었다. 북소리와 같고 노래와 마법과도 같은 이러한 어이가 있었다. 이러한 어이들과 그 어이가 들어있는 기이한 이야기. 사실 그는 이야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밑도 끝도 잘 몰랐지만 여전히 그 이야기는 멋있는 것이었는데 그에게 포페를 증오할 이유를 제공했다. 또한 그 어이가 그의 증오를 보다 현실적인 실체로 만들었고 심지어 포페를 보다 현실적인 인물로 형상화시켰다. 어느 날이었다. 존이 놀다가 돌아왔을 때 안쪽 방문이 열려 있었다. 거기에는 침대 위에 누워 잠이 든 두 사람이 있었다. 하얀 린다와 그 곁에 칠흑 같은 포페가 보였다. 포페의 한쪽 팔은 린다의 양어깨 밑에 있었고 새까만 한쪽 손은 린다의 유방 위에 얹혀져 있었고 그의 길게 딴 머리다발 중 한 다발이 린다의 목 위에 늘어져 있어. 마치 검은 구렁이가 그녀의 목을 조르려는 장면 같았다. 포페의 호리병과 자리, 침대 곁 바닥에 놓여 있었다. 린다까지 코를 골며 자고 있었다. 그의 심장이 자취를 감추고 그 자리에는 덩그런 구멍만이 남은 느낌이었다. 그는 공허했다. 공허하고 춥고 좀 메스껍고 현기증이 났다. 그는 몸을 고정시키려고 몸 벽에 기댔다.
잔인, 강계, 음란, 북소리처럼 수학의 노래를 부르는 남자들의 음성처럼 마법의 주문처럼 이 어이들은 그의 머릿속에서 되풀이되며 메아리쳤다. 추워서 떨리는 몸이 갑자기 뜨거워졌다. 그의 양볼은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고 방은 흔들리고 그의 눈앞에서 캄캄해졌다. 그는 이를 갈았다. 저놈을 죽여야지. 그는 계속 말했다. 그때 갑자기 더 많은 어이가 떠올랐다. 술에 취해 잠들었을 때로 할 것인가? 아니면 분노하는 순간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침대에서 불륜의 쾌락을 즐기고 있을 때로 할 것인가? 햄릿, 이 막 3장 중에서 마법은 존의 편이었다. 마법의 주문은 설명하면서 명령을 내렸다. 그는 건너방으로 되돌아왔다. 그가 술에 취해 잠들었을 때 시칼이 난로 곁에 마룻바닥에 있었다. 그는 시칼을 집어들고 살금살금 그 문으로 다시 갔다. 술에 취해 잠들었을 때 그는 방 안으로 달려가서 찔렀다. 저피 다시 찔렀다. 보페가 잠에서 깨어날 때 다시 찌르기 위해 손을 들었다. 그러나 그의 발목은 잡혀 있었다. 잡혔는가 했더니 비틀리고 있었다. 그는 꼼짝할 수도 없었다. 그는 덫에 걸려 있었고 보페의 작고 까만 눈이 매우 가까이에서 그의 눈 속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는 눈을 피해 고개를 돌렸다. 보페의 어깨 위에 2개의 상처가 있었다. 저 피를 봐. 린다가 비명을 질렀다. 그녀는 피를 흘리는 광경을 도저히 볼 수 없는 모양이었다. 보페가 다른 손을 들었다. 나를 때리려는 동자이구나 하고 조는 생각했다. 그는 얻어맞기 위해 몸을 긴장시켰다. 그러나 보페의 손은 그의 턱밑을 잡더니 그의 고개를 돌려 보페 자신의 눈을 똑바로 보도록 만드는 것이었다. 오랜 시간 동안 그의 눈을 바라보지 않을 수 없었다. 몇 시간이 흐르는 기분이었다. 그러자 갑자기 그는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보페는 너털 웃음을 떠뜨리더니 가거라. 인디언 말로 말했다. 가거라. 용감한 나의 아하이 유타요. 조는 눈물을 감추기 위해 건너방으로 달려갔다. 넌 이제 15살이야. 미치마 노인이 인디언 말로 말했다. 이제 내가 너에게 토기를 만드는 법을 가르쳐주마. 강가에 쪼그리고 앉아 그들은 함께 일했다. 우선 미치마 노인은 젖은 진흙 덩어리를 양손으로 집어들었다. 작은 달림을 만들어보자. 노인은 진흙을 접시 모양으로 눌러 빚더니 가장자리를 위로 굽혔다. 달림은 얕은 사발이 되었다. 그는 천천히 서투른 솜씨로 노인의 섬세한 손놀림을 흉내냈다. 달림짠, 이제 뱀이다. 미치마 노인은 또 한 덩어리의 진흙으로 길고 유연한 가락을 빗더니 이것을 동그란 바퀴테로 이어붙이고 자네 가장자리에 부착시켰다. 또 한 마리 만든단다. 그리고 다시 한 마리, 그리고 또 한 마리. 노인은 그릇에 옆구리를 쌓아 올렸다. 그것은 좁았다가 불룩한 모양이 되었다가 다시 목이 있는 곳에서 좋아졌다. 미치마 노인은 누리고 때리고 어루만지고 긁어내는 작업을 보여주었다. 드디어 멜파이에스에서 흔히 보는 무랑아리 모형이 되어 서 있었다. 그러나 아직 검은색이 아니라 뿌옇고 희끄무레한 것이 만지면 말랑말랑했다. 미치마 노인의 항아리를 모방한 어설픈 모조품이 존의 손으로 만들어져 그 진품 곁에 서 있었다. 2개의 항아리를 보는 순간 그는 웃지 않을 수 없었다. 다음 것은 훨씬 나아질 겁니다. 그는 다시 진흙덩어리를 물에 적시기 시작했다. 원형을 본따서 형체를 만들고 손가락의 기술과 힘을 터득한다는 것은 그에게 비상한 쾌감을 안겨주었다. ABC 비타민 D 하고 그는 일하면서 노래 불렀다. 지방은 간장에 문어는 바다에 이렇게 존이 노래 부를 때 미치마 노인도 고음을 잡는 노래를 불렀다. 그들은 온종일 일했다. 강렬하고 짜릿한 행복감이 온종일 그의 온몸을 휘감았다. 다음 날에는 활을 만드는 법을 가르쳐주겠다. 미치마 노인이 말했다. 그는 집 밖에서 오랫동안 서 있었다. 마침내 집안에서의 의식이 끝났다. 문이 열렸다. 그러자 사람들이 몰려 나왔다. 코들루가 선두였는데 오른손을 앞으로 뻗고 무슨 귀중한 보석을 손에 쥔 듯 힘껏 주먹을 움켜쥐고 있었다. 그 뒤를 키아키메가 따랐는데 역시 움켜진 손을 앞으로 뻗고 있었다. 그들은 말없이 걷고 있었다. 그들 뒤에는 역시 말없이 형제자매들과 사촌들과 모든 노인네들이 따라갔다. 그들은 부락을 나와 고원을 가로질러 걸었다. 절벽의 끝에 이르자 그들은 이른 아침에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걸음을 멈췄다. 코들루가 손을 폈다. 한 줌의 옥수수 가루가 손바닥 위에 하얗게 얹혀 있었다. 그는 그것을 입김으로 물고 몇 마디를 중얼거리더니 그 하얀 가루를 태양을 향해 던졌다. 키아키메도 같은 동작을 반복했다. 그러자 키아키메의 아버지가 앞으로 나서더니 깃털이 달린 기도용 단장을 들고 긴 기도를 올렸다. 기도가 끝나자 그는 옥수수 가루 뒤로 지팡이를 던졌다. 의식은 끝났다. 2 사람의 결혼은 성립되었다.
미치바 노인이 큰 목소리로 말했다. 하고 린다는 사람들이 기로에 올랐을 때 입을 열었다. 내 말은 이 하찮은 일에 너무나 요란을 피운다는 거야. 문명국에서는 남자가 여자를 원하기만 하면 그냥 간다니. 근데 존, 너 어디 가는 거냐? 존은 그녀가 부르는 소리에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달려갔다. 혼자 있을 수 있는 곳을 찾기 위해서였다. 시간 끝났지만 미치마 노인의 말이 그의 귀 안에서 메아리치고 있었다. 끝났다. 묵묵히 멀리 있어. 그러나 격렬하고 필사적으로 그리고 절망적으로 그는 키아키메를 사랑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제 끝난 것이다. 그는 16살이었다. 보름달이 휘영청한 밤 예배소에서는 비밀이 밝혀지고 비밀스러운 의식이 행해지곤 했다. 소년들은 예배소에 들어갔다. 나오는 순간 어른이 되는 것이었다. 소년들은 모두 겁에 질려 있었고 동시에 조바심 치고 있었다. 그리하여 마침내 그날이 왔다. 해가 지고 달이 떴다. 존도 다른 소년들과 함께 갔다. 어른들이 컴컴한 예배소 입구에 서 있었다. 붉은 불이 켜져 있는 지하실 속으로 사다리가 연결되어 있었다. 벌써 10선두에 선 소년들은 내려가기 시작하고 있었다. 갑자기 한 남자가 앞으로 걸어나와 존의 팔을 잡더니 대열에서 끌어냈다. 그는 잡힌 팔을 뿌리치고 다른 소년들 사이에 자기자로 돌아갔다. 이번에는 그 남자가 그를 때리며 그의 머리칼을 잡아당겼다. 이 흰머리털 같으니 넌 들어갈 곳이 못돼. 암캐의 아들은 들어갈 곳이 아니야. 다른 어른이 말했다. 소년들이 한바탕 웃음보를 터뜨렸다. 가! 그가 아직도 소년들 무리의 가장자리에서 머뭇거리고 있을 때 가! 임마! 성인들이 외쳤다. 그중 한 사람이 몸을 굽혀 돌을 집어들더니 그에게 던졌다. 가! 돌이 소나기처럼 날아왔다. 피를 흘리며 그는 어둠의 그림자 속으로 달려들었다. 붉은 불을 켜놓은 지하실에서 시끄러운 노랫소리가 나오고 있었다. 마지막 소년이 사다리를 내려갔다. 그는 완전히 외돌토리였다. 불악의 외가 헐벗은 고원의 평지 위에서 그는 외돌토리였다. 바위는 달빛을 맞아 파란 뼈다귀 같았다. 계곡 아래편에서 코요테가 다리를 향해 울부짖고 있었다. 몽든 곳은 쑤시하고 터진 상처에서는 아직도 피가 흘렀다. 그러나 그가 흐느껴 온 것은 아픔 때문이 아니었다. 그는 완전히 외돌토리였고 저 혼자만이 바위와 달빛밖에 없는 앙상한 해골의 세계 속으로 추방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벼랑 끝에 앉았다. 달은 그의 등 뒤에 있었다. 그는 고원의 검은 그림자 속, 그러니까 죽음의 검은 그림자 속을 들여다보았다. 한 발자국만 떼면 뗀다. 조금만 점프하면 그는 달빛 속으로 손을 내밀었다. 팔목에 난 상처에서 피가 아직도 꾸역꾸역 흘러왔다. 2, 3초마다 핏방울이 떨어졌다. 죽은 빛을 받아 그것은 색채를 잃은 검은 방울이었다. 뚝뚝뚝. 내일 그리고 내일 맥베스 5막 5장 중에서 그는 시간과 죽음과 신을 발견한 것이었다. 항상 외톨이였습니다. 존은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 어휘는 버나드의 의식 속에서 슬픈 메아리를 일으켰다. 외돌토리 나도 그래. 버나드는 심경을 털어놓고 싶은 마음이 솟구쳐 올랐다. 지독한 고독한 입장이야. 당신도 그렇습니까? 존은 놀란 표정이었다. 다른 세계에서는 린다가 말하더군요. 그곳에서는 아무도 고독하지 않다고 말입니다. 버나드는 불쾌한 듯이 얼굴을 붉혔다. 내 말은 그는 중얼거리는 듯 시선을 피한 채 말했다. 나는 대부분의 인간과 다른 인간인 모양이야. 다른 사람과 다르게 병에서 나오게 되면 바로 그래요. 젊은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남들과 다르면 누구든지 외톨이가 되지 않을 수 없어요. 사람들은 그에게 잔인하게 대하게 되지요. 나는 거의 모든 것으로부터 격리된 상태입니다. 다른 아이들은 산 위에서 하룻밤을 지내면서 어떤 동물이 자신을 수호하는 신성한 동물인가를 꿈속에서 보기 위해 나갈 적에도 나는 그들과 함께 나가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나에게는 어떤 비밀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나 혼자서 그것을 감행했습니다. 그는 말을 이었다. 닷새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어느 날 밤 혼자서 산으로 나갔습니다. 그는 산 쪽을 가리켰다. 선심을 쓰듯 버나드는 미소를 지었다. 그래서 무슨 꿈을 꾸었나요? 그가 묻자 존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이 무엇인지 말하면 안 됩니다. 그는 잠시 동안 묵묵히 침묵을 지켰다. 그리고 나서 낮은 목소리로 계속했다. 한 번은 다른 아이들이 하지 않는 어떤 일을 했었습니다. 여름 한낮이었습니다. 난 바위에 몸을 기대고 팔을 십자가 예수처럼 벌리고 서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지? 십자가에 처형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알고 싶었습니다. 햇빛 속에 걸려있으면 그건 왜냐고요? 그는 머뭇거렸다. 그래야만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그것을 참을 수 있었다면, 그리고 사람이 어떤 나쁜 짓을 저질렀다면, 게다가 나는 불행했습니다. 그것이 또 한 가지 이유였습니다. 불행을 치료하는 방법치고는 재미있는 방법 같군요. 버나드가 말했다. 그러나 다음 순간 그런 행동이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소만을 먹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되었다.
얼마 후 나는 기절했습니다. 존이 말했다. 앞으로 꼬꾸라지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난 흉터가 보이죠. 그는 이마를 덮었던 수치 많은 노랑머리를 뒤로 걷어올렸다. 그의 오른쪽 관자놀이 위에 창백하고 주름 잡힌 흉터가 보였다. 버나드는 그것을 바라보다가 소름이 끼치는 것을 잠시 느끼며 재빨리 눈을 피했다. 그가 받은 조건 반사 올려는 그에게 연민을 느끼게 하는 것보다 징그럽다는 감정을 느끼게 했다. 질병이나 상처를 암시만 해도 그것은 공포심뿐 아니라 심지어 반감과 혐오감을 일으켰다. 오물이나 기형이나 노새와도 같았다. 재빨리 그는 화제를 바꿨다. 우리와 함께 런던에 가고 싶은 생각은 없나? 버나드가 물었다. 이것은 이 젊은 야만인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이 작은 집에서 깨닫고 난 다음 은밀히 다가온 전략에 따른 싸움의 계시였다. 가고 싶은가? 존의 얼굴에 환한 빛이 감돌았다. 정말입니까? 물론이지. 허가만 얻을 수 있다면 가능하지. 린다도 함께? 글쎄, 버나드는 다시 주저했다. 그 구역질나는 여자를 그건 불가능했다. 만일 그때 갑자기 그녀의 추한 몰골 자체가 굉장한 성과를 가져올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물론 같이 갈 수 있지. 버나드는 외쳤다. 이렇게 요란하게 친절한 말투는 애당초 자신의 머뭇거리던 태도를 보상하고도 남았다. 존이 깊은 한숨을 쉬었다. 그게 실현된다고 생각하니 이건 내가 평생 동안 꿈에 그리던 것입니다. 미란다, 템페스트 여주인공. 미란다가 한 말을 기억하십니까? 미란다가 누구지? 그러나 존은 버나드의 질문을 분명히 듣지 않는 것 같았다. 오, 이 얼마나 경이로운가. 존이 말했다. 그의 눈에서는 광채가 났고 얼굴은 빨갛게 상기되어 있었다. 얼마나 많은 훌륭한 피조물이 여기에 있는가. 인간이란 얼마나 아름다운 피조물인가. 그의 홍조는 갑자기 더욱 깊어졌다. 그는 레이나를 생각하고 있었다. 진한 초록색 인죽의 옷을 입고 피부는 젊은가. 영양크림으로 윤기나고 포동포동하고 자유롭고 미소 짓는 천사를 생각하고 있었다. 그의 음성이 더듬거리고 있었다. 오, 멋진 신세계 템페스트 5막 1장 중에서. 그는 시작하다가 갑자기 멈췄다. 그의 볼에서 핏기가 가셨다. 그는 종이잔처럼 창백했다. 당신은 그 여자와 결혼한 사이입니까? 존이 물었다. 내가 뭘 했다고? 결혼 말입니다. 영원히 말입니다. 인디언 말로 영원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결코 깨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맙소사, 천만에. 버나드는 웃지 않을 수 없었다. 존 역시 웃었다. 그러나 이유는 달랐다. 순수한 기쁨에서 웃었던 것이다. 오, 멋진 신세계여. 그러한 인간들을 담고 있는 멋진 신세계여. 즉시 떠납시다. 하고 존이 거듭 말했다. 자네는 때로 매우 이상한 표현법을 사용하는군. 버나드는 혼란과 놀라움에 사로잡힌 그 젊은이를 응시하며 말했다. 여하튼 신세계를 실제로 눈으로 볼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